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진입니다. 네, 오늘 우선 중요한 뉴스가 있고요. 이 중요한 뉴스는 제가 지금부터 몇 시간 뒤에 상황이 또 바뀔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다른 클립으로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미국 일주일에 중요했었던 뉴스를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제가 이 뉴스가 끝난 뒤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이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게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강력한 뉴스입니다. 지금 러시아군 정규군과 용병이 있는데, 그 용병이 결국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주장에 따르면 반란을 일으킨 것이고, 이 용병과 러시아 정규군 국방장관과 용병대장 바그너 용병대의 대장과의 알력 같은 것은 몇 개월 계속되다가 이제는 이 용병대가 모스크바 쪽으로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엘리트들의 이권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국방장관 등이 그동안 용병대를 후방에서 공격을 했다. 우크라이나 공격을 받아서 용병대가 사망한 게 아니라 러시아 정규군에 의해서 사망했다. 이게 이제 불과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우리에게 더 무기를 달라, 우크라이나와 싸우게 하려면, 그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긴급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도 불과 몇 시간 전까지는 어디에 있는지 행방이 묘연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고요. 해서 이제 군의 일부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의 어떤 그 군의 헤드쿼터를 이 용병대가 장악을 했다는 뉴스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그 용병대장 형사재판을 시작을 해야지 된다, 이런 주장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브게니 프리고진이죠. 이 사람 그동안 계속 무슨 비디오를 통해서 본인의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정규군과 용병대의 싸움에서 일단 블라디미르 푸틴은 용병대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추이를 보고 나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을 오디오로만 듣고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디오로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국도 무척 덥고 로스앤젤레스 지역도 지금 그다지 춥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6월 하순에 하지까지 지났는데도 스카프를 하고 시원하게 여러분들께 차림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추위를 많이 타고요. 특히 바람 엘러지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가면 아주 한여름이 아니면은 기침을 많이 해서, 그래서 스카프를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 먼저 오늘 중요한 뉴스들이, 물론 미국의 인도 총리가 미국을 방문을 했고, 타이탄호에 타고 있던 5분이 모두 숨지셨고, 그런가 하면 전례 없이 연방 대법관들이,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들이 계속 누구에게 공짜로 뭐를 엄청나게 드셨다, 그러면서도 또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의회에서의 바이든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공화당 내부에서조차도 분열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아주 굵직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세계사를 긋는 것, 그리고 인간의 혁신에 대한 도전도 있고, 미국 국내의 여러 얽힘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기본적으로는 워싱턴 포스트의 그 시사만평가, 저는 이분의 시사만평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아이들스럽지도 않고 묵직하면서도 심플하고 한 마이클 드 에더라는 분의 3가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관한 시사만평을 통해서 이번 주를 일단은 좀 정리를 하고요. 우선 첫 번째 시사만평 간단히 보시면, 행정부네요. 화이트하우스 웰컴 독재자 하고 바이든이 확 그 독재자에게 눌려 있죠. 느낌표는 막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국빈 방문으로 초대한 것이 미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환영받진 않았다는 시사만평이 되고요. 두 번째는 사법부부터 하죠. 사법부입니다. Welcome donor,
기부자들을 얼리또라고 써있죠. 사무엘 얼리또 보수적인 연방 대법관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가는 그 엘라스카 낚시 여행을 공짜로 가곤 그 공짜로 보내준 사람에 대해서 아주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하니까 지금 사법부가 무너진 겁니다. 세 번째는 입법부네요. 케빈 맥카티라고 오른팔에 써 있습니다. Welcome, crazies. 아주 미친 인간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입법부에 하우스, 상원은 아니고 하원에 이런 건데 이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먼저 제일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확 뻗어버린 것은 웰컴 독재자를,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민주주의 국가지만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국정 운영은 독재인 건 맞습니다. 특정 인종, 특정 종교, 무슬림 학대하고 언론인, 정치적인 적 다 보복하고 9년을 총리로 있으면서 한 번도 기자회견도 인도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기자가 인도가 인권이 그렇다면서요 물어보니까 뭔 소리를 하십니까? 인도는 카스트 제도부터 남녀, 성별까지 차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민주주의를 증명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인도의 인구나 아니면 경제적인 잠재력, 중국을 대신해서 이건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애플의 아이폰의 7%를 지금 인도에서 조립합니다. 그런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조 시장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인구 많고 노동력이 싸니까요.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그렇고 지정학적으로도 지금 중국을 겨냥해야 되는데 인도는 인도양 중심 그리고 중국과 막 국경 분쟁이 있고 그에 비해서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이잖아요. 이게 딱 맞기 때문에 또 인도가 미국의 서구주의를 무척 싫어하지만 그래서 또 러시아와 무기 수입이라든가 오일 수입 문제가 있기는 해도 러시아와 가깝지만 이런 러시아와 가까운 인도 이런 인도를 미국이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도가 아무리 서구의 여러 가지 가치를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아니 뭐 세계 질서 그것도 마찬가지의 또 다른 침략 아니야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인도도 중국을 생각하면 미국과 손을 잡는 게 좋고 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경제적인 미래의 시장을 보고 아시아에서 확고하게 자신 국가의 자리를 다지기 위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인도를 선택할 수 없는 인도는 미국의 세계 정책, 아시아 정책에 완전히 필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이점은 그대로 두고 서로 존중하면서 공통 분모를 찾아가야지 됩니다. 이런 것을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세 번째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 국빈 방문으로 초대한 사람이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불과 한 10여 년 전에 이 사람은 미국의 출입 입국 금지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인권유린 등등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렇게 국빈 방문을 하고 상하 합동위원회의 연설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명이 보이콧했습니다. 인권 문제, 종교 탄압, 특히 무슬림 의원들을 포함을 해서 아무튼 이런 것들은 근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이 인도를 같이 가야지 된다는 것. 더군다나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내년에 재선될 것이 확실해 보이거든요. 인도 내부에서도 뭐 무슬림 같은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무척 많겠지만 힌두교,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 요가를 유엔에 와서 하면서 그런 모디 총리가 적어도 싱글이기 때문에 과거에 결혼은 가족이 시켜서 했지만 결혼 생활을 한 적은 없다고 하고 싱글이기 때문에 인도에도 그렇게 많았었던 부정부패와는 상관이 없다. 모디 총리를요 인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국가와 결혼한 사람이야. 왜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일과 결혼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모디 총리에게 인도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를 지지하면 다시 내년에 재선에 당선될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도 재선을 지금 꿈꾸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사만평이 나왔습니다. 이상적으로 깨끗한 국가와만 친구를 할 수가 없는 시대인 겁니다. 왜요? 터키의 에르도안과도 미국이 손을 잡는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이제 행정부였고요. 사법부 사무엘 얼리토 케이스는 클레런스 토마스 케이스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 주 프로퍼블리카라는 아주 그 상업용이 아닌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는 매체에서 사무엘 얼리토 연방 대법관이 헤지 펀드의 CEO의 전세기를 타고 당연히 공화당의 엄청난 기부가이고요. 폴 싱어라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공화당의 엄청난 기부가의 뭐 랏집 아주 비싼 데서 자면서 막 이만한 물고기를 잡고, 그리고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냐하면 연방 공무원들이 얼만큼을 선물을 받으면 써야지 되는데 본인은 여러 규정에 의해서 나는 안 써도 된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했어도 또 문제가 다른데, 이 폴 싱어라는 헤지펀드 회사의 판결을 여러 가지로 도와줬고, 결국은 아르헨티나가 고소를 했었을 때 이 사람 불과 이 사람으로서는 껌도 아니에요. 종이값만큼만 돈을 내게 하고 엄청나게 돈을 벌어줬는데, 그 판결을 강하게 주도해 간 사람이 사무엘 얼리토입니다. 적어도 그 판결 전에 나는 이 사람과 같이 이런 여행을 갔었다는 것을 밝혀야지 된다는 건데, 본인은 프로 리퍼블리카라는 미디어가 발표를 하기 전에 저 이거 발표할 건데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전화 안 받고 나 노코멘트 하겠다고는 프로 리퍼블리카가 발표하기 몇 시간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에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연방 대법관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내가 이거 왜 그 사람하고 응애한테 받은 거를 왜 내가 그걸 밝혔어야지만 되며 내가 왜 그 판결에서 빠졌어야지 돼? 하면서 구구절절히 썼고, 나는 그 사람 잘 알지도 못해. 어떻게 알지도 모른다고는 저는 사진을 보면 볼수록 그렇게 생각은 안 듭니다. 같이 엘라스카에 100명이 간 것도 아니고 50명이 간 것도 아니고 공화당의 핵심, 이걸 주최한 인물이 있어요. 뭐 페더럴리스트라는 곳에 속해 있는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연방 대법원을 지난 아주 한 20년 사이에 굉장히 그 우쪽으로 향하게 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주최해서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수 정예가 엘라스카에 가서 막 이만한 물고기를 잡고 하는데 같이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어떻게 모릅니까? 모른대요. 자기는 몰랐대요. 그리고 판결할 때도 그 케이스에 이 사람 폴 싱어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폴 싱어가 본인이 편도에 10만 달러 되는 전세기를 타고 가면서 그 전세기가 누구 전세기인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 전세기의 회사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판결할 때 그 회사가 피고 원고의 이름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그걸 모릅니까? 몰랐다고 확 잡았대요. 이 사람은. 난 그 사람과 말도 별로 안 해봤고, 적어도 몇 날 며칠을 같이 낚시를 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렇게 했었을 텐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사법부가 연방 대법원이라는 곳이 웰컴 도너 기부자를 막 이렇게 해서 사무엘 얼리토가 완전히 그냥 바닥에 누워버린 거죠. 그랬더니 마이크 펜스, 지금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면서 전 부통령이 민주당은 정말 못됐어. 사무엘 얼리토 연방 대법관을 아주 그냥 막 일부러 뭐 근거도 없는데 근거도 없는지 있는지는 일반 사람들이 뉴스를 듣고 보고 판단을 할 일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사무엘 얼리토가 굉장히 낙태에 대해서 절대 안 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이 사람은 복음주의잖아요. 그래서 낙태가 민주당을 아주 좋게 하는 이슈다. 아니 공화당을. 그렇죠. 공화당 내부에서는. 그렇지만 본선거에 가면 죽음인 거죠. 공화당 예비선거까지는 오케이. 본선거에 가면 정말 죽음과 마찬가지로 그런 이슈이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의 61% 공화당을 포함한 여론입니다. 연방 대법원에
낙태를 허용하도록 막 그 판결을 내렸잖아요. 결국은 거기에 공화당을 포함해서 61%가 반대를 합니다. 아무튼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제가 사무엘 얼리또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에서 최고 법원인 연방 대법원의 윤리가 최저 아래이면, 이 정도 되면은 연방 대법관의 임기를 제한을 해야지 된다. 종신형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무엘 얼리또 케이스를 보고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전에 그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이 뭐 돈 엄청나게 뭐 55만 달러 한 해의 휴가 비용을 들었는데, 그걸 역시 공화당의 그 사람도 뭐 부동산 개발 등등을 하는 그 도너, 그러니까 기부자이고요. 그랬지만 클래런스 토마스는 그걸 밝히지 않았다 뿐이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휴가 때면은 그 사람의 도움으로 갔으면서도 막 해외에 엄청나게 많이, 그랬어도 클래런스 토마스는 그 사람 케이스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엄청나게 돈을 벌어준 판결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 케이스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대가성이라는 것은 없었다. 적어도 윤리적인 문제는 있지만, 그런데 이 케이스는 완전히 대가성이잖아요. 그래서 사법부가 완전 이렇게 됐다고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가 그린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의장 Welcome Crazies 라고 해서 하원에서, 이건 아무 설명도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너무 이번 주에 타이탄이다 인도다 많아서 이 얘기까지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또 너무 시끄러워서요. 공화당의 이런 뭐 crazy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도 저는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렌 보바트와 조지아주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이 두 의원이 지난번에 초선되고 이번에 뭐 재선됐습니다만, 로렌 보바트는 간신히 됐어요. 재선에. 콜로라도고요. 그런데 이 공화당의 의원들이 이제 재선이 됐습니다. 아주 강한 프리덤 코커스, 가장 극우인 프리덤 코커스에 속한 의원들이고, 두 사람이 막 서로 완전히 쌍욕을 한 거예요.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로렌 보바트에게. 왜 그랬냐면, 로렌 보바트가 딱 하나 안건을 발의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를 한 겁니다. 그것도 막 빨리빨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이유는 국경을 안전하게 하지 않는다, 이민 정책도 틀렸다 해서 탄핵을 시켜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의장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상원에서는요, 린지 그레이엄 그렇게 절차를 밟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는 그건 의회에 오자마자 죽어버리는 법안이야. 조사 과정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화당은 그동안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그때마다 드리지는 않았지만, 뭐 국토안보부 장관이라든가 뭐 탄핵하겠다고 탄핵안을 내놨었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그 국토안보부 장관이라든가 법무장관은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은 아주 심했죠. 크리스토퍼 레이 그 연방 수사국장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바이든 행정부의 많은 사람들을 탄핵해야지 된다고 많이 애를 썼는데, 그 탄핵까지 가려고까지 갈 때는 절차라는 게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탄핵 요건에 맞는가?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주장하는, 이 탄핵을 해야지 된다고 주장하는 의원이 말하는 범죄를 저질렀어?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서 말 그대로 막 쌍욕이 오고 갔던 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 로렌 버버트가 그런 안을 냈는데, 갑자기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나와서 어디 다른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little b 하고 끝에 가면 ch 하면 완전 욕이잖아요. 그렇게 욕을 한 거예요. 왜 욕을 했냐면, 욕한 이유는 뭐냐면, 탄핵안을 같이 내기로 하고 공동 발의하기로 하고 자기만 뜰라고 내 이름 쏙 빼고, 그것도 내 이름 쏙 뺀 것뿐만이 아니라 다 내 아이디어인데, 그 안을 내놓은 걸 보니까 다 내 아이디어를 갖고 내가 같이 하자고 했더니 내 아이디어를 훔쳐서 자기 혼자 냈네 하면서 little b 따다다 ch 하고 서로 의원이 욕을 한 거예요.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차라리 다른 뉴스를 하나 더 전해드리자 하고 전해드리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을 프리덤 코커스가 쫓아낸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그런 운동을. 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지난번에 생각해 보시면 연방정부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위기였잖아요. 채무 상한선, 그 데스링을 높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이제 백악관과 공화당의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뭐 몇 날 며칠이고 몇 주일이고 서로 협상을 해서 이뤄냈잖아요. 프리덤 코커스가 그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프리덤 코커스 중에서 마조리 테일러 그린은 또 케빈 맥카티와 아주 친해요. 친하니까 거기에는 동조를 했습니다. 국가 문은 닫으면 안 되지. 뭐 채무 상한선은 올려야 돼.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이제 프리덤 코커스가 같은 프리덤 코커스 멤버지만 아유 하고 고깝게 보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욕까지 하니까 같은 프리덤 코커스의 로렌 그 보볼트 의원을 욕하고 하니까 전문성도 없다 등등 해서 프리덤 코커스라는 자신들끼리만의 모임에서 쫓아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입법부는 완전히 미친 사람들을 이 케빈 맥카티가 웰컴 많이 했죠. 표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끌어들이더니 야 이렇게 되네. 그리고 사법부는 사무엘 얼리토가 이렇게 되네. 행정부는 바이든이 이렇게 되네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정치계의 이번 주의 핫 이슈이기도 했고요. 어찌 보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해져. 이게 제일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 유죄를 인정을 하고 감옥에는 가지 않고 세금, 이건 두 가지는 경범입니다. 알면서도 2018년, 17년에 세금을 안 냈다. 그때 내가 너무 마약을 많이 해서. 그리고 총기도 역시 그때 마약을 하면서도 yes or no, 마약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마약합니까? 이런 것 있잖아요. no라고 하고 총기를, 리볼버를 샀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래라면 최대 징역형이 세금은 경범이니까 한 케이스당 1년, 1년, 2년. 총기 문제는 12년에서 만약에 최대 형량을 세 가지에 다 받는다 하면은 14년인데 이걸 유죄를 인정하고 뭐 프로베이션, 집행유예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근데 이 감옥에 안 가는 것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백 년을 갈 걸, 아들은 100년을 갈 걸 안 가고 우리 아버지만 나만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헌터 바이든이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로 그걸 다 찾아내서 세금을 안 내신 분들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계실 거예요. 뭔가가 조금 서류가 미비해서 아니면 돈이 조금 부족해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고의적으로도. 그런데 이것을 공화당에서 열심히 추적을 해서 했었기 때문에 조사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다 명단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조사 못 합니다. 조사할 사람도 없고. 이게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케이스에 감옥은 안 갑니다. 원래 거의. 최대 형량이 1년, 1년, 12년이라는 거지 그 형량대로 뭐 총기 살 때 뭘 거짓말로 써냈다고 12년 감옥형 수감형 받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꼭 대통령의 아들이라 봐줬다기보다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케이스 이건 중요해 보입니다. 왓츠앱 그 앱에 국세청 조사관이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조금씩 내부 고발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 관계자에게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중국과도 로비스트로 활동을 했고 우크라이나와도 어떤 무슨 에너지 회사 그 이사로 일을 했었으니까 그 중국 회사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왓츠업 메시지에 나온 거예요. 돈을 보내라. 너 지금 돈 안 보내면 지금 내 옆에 대통령도 있어. 대통령도 있으니까 안 보내면 우리 아버지가 있어. 안 보내면 너 정말 크게 당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그 자리에 바이든 아버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헌터 바이든이 바이든이라는 라스트 네임을 성을 아버지를 팔아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수사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막 해왔었던 일들은요. 공화당이 의회에서 다수당일 때도
공화당이 대통령일 때도 수없이 계속 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이 왓츠업에서 우리 아버지가 옆에 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 돈 달라고 한 것은 이건 정말 아버지가 당시에 옆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이제 저는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런 시사만평이 나오는 겁니다. I am very proud of my son. 나는 내 아들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아들 아시는 것처럼 마약과 알코올 중독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이런 뭐 저런 뭐 다 사연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그것을 다 좀 이겨내고 하려고 하는 나의 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 아버지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도 2024년도에 뛰면서 야 정말 이거 뭐 하나 이 유죄 인정하고 그거는 받았는데 이 무거운 아들을 업고 뛰려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아주 그 딜레마죠. 그러면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번에 큰 뉴스가 많아서 많이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년 반이 넘게 그 기밀 자료 갖고 있던 것을 돌려줬으면 기소되지 않았을 텐데 돌려주지 않았을까? 간간히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심리적인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 매체 더 윅이라는 매체가 1, 2, 3, 4, 5 정도 되나요? 그 같은 이유를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을 정리를 한 번에 해놨네요. 2021년도 그가 대통령에서부터 나가서 플로리다로 갔을 때부터 기록물 보관소가 돌려달라고 했는데 왜 돌려주지 않았는가? 또 자문도 법자문도 많이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영장 발부받은 FBI가 본인의 집 마랄라고를 수색을 했고 37개 혐의로 특별검사에 의해서 스파이 혐의가 31개였고요. 기소가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나도 없었는데 왜 저러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 기소된 뒤에 며칠 뒤에 인터뷰에서는 박스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너무 바빠서 못 돌려줬다. 왜냐하면 그 기밀 서류라는 그 서류들과 나의 옷, 뭐가 다 섞여 있는데 그걸 구분할 시간이 없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크리스 크리스티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로 완전히 트럼프의 최대의 적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 대통령 그만두고 본인의 골프장에 그렇게 자주 가서 골프를 치던데 골프 라운딩 몇 번만 안 했으면 아마 그거 정리하고도 남았을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첫 번째, 왜 안 돌려줬을까? 자문들이 아주 나빴다. 배드 어드바이저들이 있었던 거죠. 특히 탐 피튼이라는 사람, 굉장히 그 보수 그룹인 그 주디셜 그 워치라고 여기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 판결 같은 것도 막 우쪽으로 나오게 하게 다 이게 운동이 필요하니까 뒤에서요. 이 사람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아주 호전적인 보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거 안 돌려줘도 문제 없어요. 계속 말하자면 입질을 했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기밀 서류 관련해서 변호사가 9명이나 있습니다. 변호사들의 전문적인 조언을 듣지 않고 나쁜 자문을 탐 페이튼으로부터 받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It's my paper.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게 다 나의 것. My paper.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부터요. 이제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박스에 넣기 시작했답니다. Maybe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쓰려고 했는지 책을 쓰려고 할 때 쓰려고 했는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지만 My paper. 이게 Beautiful Mind에 나오는 무슨 뭐 수학자와 같은 뭐 그런 어쨌든. 그리고 세 번째, 일부는 돌려주고 나서도 달라고 하니까 64박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감히 전직 대통령인 나의 집을 수색을 한다고 상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없다고 말하면 되잖아. 이게 변호사들에게 했었던 얘기라고 하잖아요. 그거 안 되는데. 그럼 당신 지금 묵고 있는 호텔에 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만약에 여차하면 없애면 되지.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인드였습니다. 네 번째는 그 지적을 하네요. 팍스와 인터뷰에서 이거 가려낼 내 것과 내 것 남에게 보여주기 싫어하고 시간이 필요했다. 이것은 이 생각을 해보면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에서 뭐 3만 몇 개에서 뭘 삭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게 그 힐러리 클린턴은 기밀 서류를 가져간 게 아니라 국무장관 당시 국무부에 gov 이메일을 쓴 게 아니라 본인의 개인 이메일을 써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라고 할 때 돌려는 주는데 그 개인 이메일을 다 돌려는 줬는데 뭐 딸이 그동안에 결혼을 했고 사적으로 개인 이메일이니까 개인적인 오만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걸 지우고 돌려줬다 하는 것인데 이 트럼프는 시간이 없었다 하는 것이고 힐러리 클린턴은 그걸 꼭 개인 것만 지웠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수사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난 바고요. 5번째, 트럼프의 막 자신의 이고. 트럼프는 9살짜리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함께 일을 했었던 사람. 예를 들어서 누가 그랬죠? 이 얘기는?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이 있는데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요. 테이블 발로 저렇게 자꾸만 유리잔을 저 가장자리까지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면. 좀 있으면 깨지잖아요. 그리고는 앙탈 부리고 뭐 이러는 어린 자기 뭐 안 해준다고 자기만 상관하고 다른 아무 사람도 상관 안 하고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그런 얘기. 그리고 칼 로브는 결국은 트럼프가 기소도 안 되고 재판도 피할 수 있는데 스스로 만든 재앙 때문에 본인도 기소됐고 미국 사람들도 이게 뭐냐 쓸데없는 데다가 에너지 시간 낭비하고 라고 얘기를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의 패기 누난이라는 컬럼니스트는 결국은 유권자가 이건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등을 돌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먼저 재판을 연기한 게 아니라 재판을 8월 14일로 잡아놨었잖아요. 특별검사 측에서 어제 오후에 연기했네요. 왜냐하면 이 안에 기밀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트럼프의 변호인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의 기밀을 보려면 신원조회가 필요하답니다. 그 신원조회하고 하는데 시간이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12월 달로 4개월 연기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크리스 크리스티의 독설이 무서워서 아니면 내가 그래도 대통령 했는데 저 사람들과 같이 나란히 서서 토론을 해야지 되겠어 하는 마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재판 관련이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공화당의 후보 토론에 나가지 못할 그럴 이유는 없어졌습니다. 실사만평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금 헌터 하면서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헌터 바이든 보면은 자유의 여신상, 정의의 여신이죠. 연방 대법관 앞에 있는 대법원 앞에 있는 바이든은 작잖아요. 가운데 보세요. DJ 트럼프, watch this space. 이 스페이스를 봐라. 이 저지른 그리고 그 옆에도 바이든보다 다 커요. 헌터 바이든보다 훨씬 그 죄목이 이 정의의 심판을 할 때는 크다는 거예요. 이거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뭐 누구다 보지 않고 있는데도 헌터 바이든 것은 아주 작은데 트럼프 것은 옆에 다른 사람들 큰 것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눈에 확 띄게. 자,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이 사실은 준틴스 할러데이였었잖아요.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과거에 인터넷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에 막 선언을 하고 나서도 텍사스의 어디 마을에서는 2년 뒤까지 계속 노예를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 마을에서 마지막 노예들까지 노예는 해방됐습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준틴스데이를 할러데이로 하는 주가 지금 한 28개 주가 되고요. 연방에서는 할러데이인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요? 서명을 해서 이제 됐는데도 보수적인 주에서는 안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보수적인 주에서는 지금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플로리다 주지사를 중심으로 굉장히 노예제에 대해서 뭐 가르치지 못하도록 한다던가 비교 인종에 대해서 그런 반대잖아요. 이거 반대인 거예요. 연방정부 민주당 행정부가 하는 이 준틴스데이를 할러데이로 사인하는 것과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돼. 백인이 불편하잖아. 결론은 그거거든요. 백인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해피 준틴스데이 하면서 연방정부는 준틴스를 할러데이로 했는데 그런데
우리 주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준틴스에 대해서 노예와 노예 해방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네요 하고 선생님이 학생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었던 마지막 이슈 전해드립니다. 타이탄이라는 타이타닉 잔해를 보러 가는 잠수정이 결국은 뇌파, 바다 깊은 곳에서의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캔이 안으로 쫙 들어와서 그렇게 되듯이 뇌파돼서 사람들이 다 숨졌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보면서 기본적으로는 그 5분에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그 마음을 보내고 계시는 것 당연하고요. 그 타이탄이라는 잠수정을 만든 오션게이트 회사의 CEO가 조종사로 타고 있었고, 영국의 아주 부자 무슨 항공기 같은 거 팔고 컨설팅하는 그런 회사의 대표, 프랑스의 은퇴한 해군 출신의 탐험가, 파키스탄계 영국인들, 아버지 48살, 아들은 19살, 너무 무서워서 가기 싫었는데 아버지 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갔다가 대학생인데 숨졌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죠? 또 한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5사람이 맞나요? 5사람 나왔네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결정적인 오점이 있었다. 타이탄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은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서 가야지 돼. 아직 이거 만들어진 지도 몇 년 안 됐는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건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과학과 탐험과 항공이 있다면 쉼해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인간이 한계성을 극복하는. 그런데 지금 제임스 카메룬 타이타닉을 만든 감독, 그리고 이분은 해양 전문가예요. 이분이 타이타닉호 그 잔해가 발견됐다 하는 것이 이제 80년대 중반이었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33번을 타이타닉을 보러 갔습니다. 이분은 타이탄호를 타고 간 게 아니에요. 이분이 타고 간 것은 딥 챌린저라고 해서, 딥 챌린저가 그 가장 깊은 그 바다. 그래서 이제 딥 챌린저를 타고 갔는데, 이 제임스 카메룬 영화 감독, 해양 그 전문가는 그동안 너무 많이 이 타이탄이라는 잠수정에 대해서 위험을 경고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 딥 챌린저 같은 것을 만들어 보니까, 이 딥 챌린저가 호주에서 만들었거든요. 그 제임스 카메룬은 캐나다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호주에서 만들었고, 내셔널 지오그래피도 여기에 참여를 했고, 또 시계 롤렉스 회사가 돈을 엄청 많이 댔고 해서 그 당시에 천만 달러? 그것밖에 안 들었나요? 그 정도 들여서 만들어서 이 사람이 계속 거길 내려간 겁니다. 내려갔는데 본인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 타이탄호를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로 겉에 말하자면 몸체라든가 경고 시스템이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그런 생명이 이거 위험이 없어, 이거 타고 가면 어떻게든지 나올 거야 하는 그런 것. 그래서 어떤 시임의 탐사 전문가 쇼와 이메일로 막 주고받은 것 보니까 그 아주 전문가예요. 이 사람도 이 제임스 카메룬과도 잘 알고, 그 사람과 숨진 타이탄호의 CEO면서 조종사가 이제 막 평소에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이 탐사 전문가가 랍 맥컬럼이라는 분인데, 잠수정이 완전히 분리가 될 수도 있고 테스트가 되고 입증이 되고 할 때까지는 심층 잠수, 이 관광 여기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이메일에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이 스타튼 러쉬라는 이 CEO 조종사가 무시했죠. 이분 막 항공 엔지니어링 공부하신 분이잖아요. 예일인가요? 프린스턴인가요? 제가 방송하고도 잘 모르겠어요. 예일 아니면 프린스턴 둘 중에 하나인데요. 프린스턴인 것 같네요. 그리고는 이제 UC 버클리에서 경영학도 공부했고 영국인이고. 근데 무시하면서 우리 이 회사의 이 거대한 인간 승리의 이 작품을 그냥 음해한다고도 얘기를 하고, 혁신을 방해하는 게 지겹다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오션 게이트의 변호사들이 이분께 심해 탐사 전문가가 계속 이제 CEO와 회사에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이메일을 보내니까 우리가 너 고소해야 되겠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메일이 끊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혁신의 본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같이 5명 가운데 한 사람은 이제 조종사고 CEO니까 빼면 4사람이잖아요. 4사람 가운데서 2사람, 이제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두바이에 본사가 있는 그런 항공회사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프랑스의 70대, 가장 나이가 많은 77세의 해군 출신의 탐험가였는데, 이 사람들 탐험, CEO도 탐험, 그리고 파키스탄계 영국인 엄청난 사업가도 탐험. 근데 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서로의 다른 목적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 타이타노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제2의 타이타닉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아무튼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저는 19살 청년이 제일 마음이 좀 그래요. 자,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이 아니라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고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시간 뒤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용병이, 그 용병은 구성 자체가 전부 거의가 감옥에서 수감자였던 사람들을 너희네 잘 싸우면 이거 이제 사면해 줄게 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러시아 정규군보다 훨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 용병을 이끌고 있는 용병 대장이 직접 국방장관에게 반기를 든 거잖아요. 이 케이스는 이제 몇 시간 뒤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그 뉴스는 한번 바탕에 깔고 앞으로 나오는 뉴스를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죠.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이었습니다.